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그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뭔 얘기해야 되지? 갑자기 머리가 막.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오늘 아무것도 없네요. 평범한 목요일이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예. 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처음에는 막 댓글 블락한다 그랬는데. 저는 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조성재 의원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를 한다고 막 이제 그 활동가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한 10시 넘어서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한 친구랑 같이 집에 가면서 무슨 얘기 했느냐라고 들었는데 그 박재선 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박재선 부장 말이 처장님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회원이라고, 정말 좋은 회원들이 많이 있어서 좋다, 다행이고 고맙다, 그런 생각이 거듭 들었다. 민원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줘서 저도 조금 약간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즐겁게 이렇게 즐기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마워하고 다 참여해 주시고 이런 회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뭔가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좀 기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KBS, MBC 소식부터 듣고 오시죠. KBS 한국방송. 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KBS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의 반응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저 적반하장도 이럴 수 있나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이인호 이사장 본인도 감사원으로부터 사적 유용이 의심되거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액이 2,800만 원 넘게 나온 상당한 공금 부당 사용 사실 확인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1등이잖아요, 그죠? 액수로만 따지면 제일 많죠. 예. 근데 물론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감사원이 판단한 금액 액수가 뭐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부당 사용으로 확인됐는데, 일단은 국민들에게 수신료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먼저 보여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상황에서 예. 정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선 발언을 어제 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일부 이제 뭐 언론 장악 프레임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나 동일하게 예. 이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이 무슨 뭐 특정한 혐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무턱대고 개별 이사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또 방송의 독립성 등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넘어갈 수 없다. 예. 특정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너무 분명하다.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그 감사원이 발표하고 또 매체들이 감사원의 보고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다가 또 이 의심되는 항목이라고 한 것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 같이 이사회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무슨 횡령한 것 같이 그렇게 이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인식을 심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당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사가 누가 강압적으로 사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오고 어떤 특단의 또 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어제 함부로 쏟아냈거든요. 예. 본인들이 KBS의 수신료로 집행된 고소한 업무 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데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이런 방법 없이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데도 모자라서 네. 심지어는 이제 방통위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 만약에 뭐 이사나 누가 강압적으로 사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예. 뭐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단의 대응이라 하면 어떤 대응을 말하는 걸까요? 뭐 저로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방통위가 해임 제청하면 그걸 끝이죠. 방통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은 네. 이게 해임이라는 게 이제 방통위는 그러니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네. 뭐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해임을 한다면은 네. 뭐 대통령을 상대로 또는 정부를 상대로 뭐 어떤 해임 처분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투는 뭐 법적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방통위가 해임을 제청하는 행위는 사실 그 자체로서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추천 권한 또는 이제 해임 건의 권한이 있는 관리 감독 기구가 실제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임면 권자에게 건의를 하는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행정 소송이나 법률적인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검토 결과이고요. 뭐 어찌됐든 방통위가 해임을 제청한다면은 일단은 대통령은 방통위 제청을 따라서 해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은 뭐 이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해임 처분 자체를 당장 효력을 변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호 이사장 본인의 마음으로야 특단의 대책을 취하든 무슨 대책을 취하든 취하고 싶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뭐 협박성 발언을 하기보다는 우선 국민들이 내준 수신료를 부당하게 수천만 원씩 사용한 데 대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사회의 다수 이사들이 그렇게 더구나 파렴치하고 참담한 수준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을 산다라든지 애견 카페에서 돈을 쓴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를 대표해서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올리는 것이 순서인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표적 감사였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는 등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조합에서도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 수신료 도둑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하게 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그럼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다른 이사들이 발언을 했을 텐데 어제 이사회 내용을 거의 다 비공개해 버렸어요. 이제 어제 안건이 KBS 뭐 예산안에 대한 뭐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새노조가 이사들의 어떤 행위, 이사들의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대책을 세우는 이런 안건, 뭐 이런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안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안건들을 사실상 전부 비공개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회를 방청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방청을 하라고 오라고 해놓은 뒤에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려준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인호 이사장이 그렇게 직권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구실은 지난 이사회에 방청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사회의 그 텔레비전을 통한 중계 장면을 화면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일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게 부당하다면서 오늘은 뭐 공개하지 않겠다. 녹화나 녹음을 모두 금지하겠다. 라고 이인호 이사장이 정해버린 것인데 사실 이것도 매우 부당하죠. 무슨 민간 기업의 뭐 이사회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면서 그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KBS의 이사회를 국민들이 왜 방청을 하지 못하며 이사회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뭐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인호 이사장이
뭐 방청은 허가했지만 녹음이나 녹화도 안 된다. 그리고 안건 거의 전부는 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해서 사실상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이사회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된 셈이고요. 어제 고대영 사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출석을 해서 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을 해서 뭐 정말 비웃음밖에 못 받았고요. 그리고 뭐 현재 파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저희 새노조와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맞습니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리고 미래방송센터 착공과 UHD 본방송 등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KBS가 안팎으로 추진하고 또 성공적으로 해내야 될 인들이 산적한 해입니다. 저희 경영진은 내년에 KBS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역시 뭐 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사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방송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미래 이사들, 적대 이사들의 항의를 위한 피켓팅을 했는데 당연히 피켓팅을 하면은 이제 사퇴 요구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사퇴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강규형 이사가 어제도 또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어제 그 피켓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지난번 이사회 때는 손가락을 이제 마치 토끼 뿔 모양으로 손가락을 검지와 새끼를 만들어서 뭔지 압니다. 흔들어대면서 이게 무슨 마치 뭐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런 좀 기행을 보여주더니 어제는 또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어쨌든 조합원들에게 뭔가 뭐 적개심을 표현하고 싶었던지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고 손으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뭐 도발을 했는데 참담합니다. 이런 수준의 인사가 KBS 이사이고 또 대학의 강단에서는 교수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명지대학교는 이런 점들을 좀 엄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즉시 중재 절차 개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오늘 이제 방통위 앞에서 저희들이 또 2차 심의를 열 거거든요. 그렇죠. 방통위에다가 저희 의견서를 2차 의견서를 오늘 제출을 할 건데 2차 의견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제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는 더 이상 좌고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 KBS 이 사람의 마땅히 지녀야 할 최소한의 성실과 품위 그리고 일반 공기업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그런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점까지 종합해서 고려해가지고 하루빨리 해임을 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도덕적 문제점뿐만 아니고 그동안 우리 본부노조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보였던 그 기행을 다 영상이 담겨 있잖아요. 민망하더라도 그거를 방통위에 보여줘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정말 품위 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위 유지에 정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방통위가 시급하게 좀 이게 문제가 시급한 만큼 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연말 시상식들 KBS에서 매년 하는 연말 시상식들이 사실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상 방송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여전히 불방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연기 대상을 하고요. 또 각종 뭐 리얼리티 쇼라든지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연예 대상을 하는데요. 이제 연기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PD가 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배정되어 있는 PD들이 전부 파업 중이에요. 배정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파업 중이다.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일을 하라고 시키면은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담당 PD는 있으나 그 PD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연기대상 준비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두각을 드러낸 예능인들에게 시상을 하는 연예대상 이거는 거의 불방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예, 예능 PD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능 대상, 그러니까 연예대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파행을 빚었기 때문에 예.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할지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연말 KBS 연예대상은 거의 불방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조금이라도 빨리 파업을 복귀한다면 그나마 어떻게 준비를 억지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케줄을 볼 때에는 아마 연예대상은 올해는 파행되지 않을까. 예. 만약 그렇다면은 아마 K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말 연예대상이 방송되지 못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연예대상이 보통 연말 시상식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일도 지금 한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모자랄 텐데. 최소 아마 그러니까 이사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 달 한 초중순은 넘어야 이사 한 명에 대한 사퇴가 그나마 확정될 텐데. 예. 그리고 나서 새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이사가 와서 또 이사회를 열어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또 논의를 하고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고 예. 뭐 이런 절차들을 이제 시간 흐름을 가늠을 해보면 도저히 연예대상은 방송하기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이사가 스스로 나가고 하루 고대영 빨리 사장이 스스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보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KBS 방송이 신속 정상화되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도 뭐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서 가능한 준비를 마치고 어쨌든 방송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방송 파행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 이게 아까 고대영 사장이 이사회에 나와서 뭐 이제 새노조와도 뭐 대화를 해서 뭐 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 시상식이 파행되는 거는 이게 정말 어떻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송 파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한 적이 없죠 지금 고대영 사장 이런 방송 파행 문제에 대해서. 고대영 사장은 저희 조합과 일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구노조하고는 뭐 사이좋게 악수도 하고 다녔던 시절합니다만은 저희 노조 위원장하고는 아예 만나는 일 자체가 없어요. 아니 찾아가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거의 처음 만났던 곳이 아마 평창 그 현장에 몰래 출장 갔다가 거기서 만난 게 아마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만났던 거, 그게 아마 두 번째가 아니었을까. 거의 뭐 저희 노동조합과는 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대화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이사회장이 출석을 해가지고 본부 노조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좀 얘기하는 것은 뭐 기만적인 거짓말이죠, 사실.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조금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 KBS 연말 시상식을 또 못 보는 상황이 올해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물러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인호 이사장의 반응까지 나와서 오늘 또 방통위 앞에 찾아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분기가 더 탱천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또 전화해서 KBS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MBC 같은 경우에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내일 이제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박문진 이사회에서 13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을 추립니다. 네, 최종 후보로 일종의 서류 심사죠. 우리 이거 마치 청년들이 취업하는 과정과 비슷한데. 그러네요. 뭐 사장도 어쨌든 취업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서류 절차를 통해서 3명을 추리십니다. 오늘 사실 그 부분도 어떤 분들이 추려지는지 상당히 뭐랄까요,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왜냐면 좀 유명하신 분들도 껴있어요. 지금 그 13분 중에. 그래서 과연 셀럽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신임 MBC 사장 최종 후보 3명이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추려지시면은 12월 1일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이 세 분이 정책 발표회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대국민 공약 보고예요. 예. 그래서 imbc.com 인터넷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누구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어제까지 이제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책 발표회에 직접 방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모집이 이루어져서 방청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내일 오전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정책 발표회를 보고 오시겠죠. 네, 그래서 후보들이 좀 긴장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MBC 사장을 이렇게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냥 사장을 그 세 분의 최종 후보가 방문진 이사들과 함께 면접만 했죠. 그것도 비공개로.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좀 색다른 방식으로 MBC 사장을 뽑는 거를 우리가 또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 정책 발표회 직접 보시면서 많은 의견들, 반응들을 남겨주시면은 아마 새로 사장 되시는 분이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MBC 사장 어떤 분이 되는지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1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드디어 이 MBC 물론 KBS가 조금 우리가 답답하긴 하지만 MBC는 이제 12월 7일이면 드디어 일단 한 곱이 넘깁니다. 사장님이 나옵니다. 네, 오늘 돌마고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마고 바퀴는 여기서 끝.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스크랩한 내용은요.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언론 대법관 후보의 전직 국회의원 부인 꼬리표라는 기사고요. 송창한 기자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요번에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들 중에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제 여성분이에요. 근데 유독 이분에 대해서만 관련 보도에 남편의 정체를 자꾸 언급하는. 이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부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 부인이라는 설명이 기사마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곳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경우도 29일 일면에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 여기에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비서울대 출신으로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정통 법관과 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의 부인인 여성 법관. 앞에 설명은 안철상 지법원장의 설명이고 뒤에 설명은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명인데 사실상 요약을 해놨더니 누구 부인이다라는 설명뿐인 거예요. 그래야만 했나?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 조선, 동아, 중앙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일부 이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부창부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창부수라는 표현을 정말 사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법관 임명이라. 뜻이 부창부수의 뜻은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이에요. 그래? 난 그것도 몰랐는데. 네. 근데 이게 상황이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대법관이랑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더 웃긴 건 지금 민유숙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력 중에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 수상, 그리고 젠더법 연구회 회장 경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여성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분이 그 최초의 여성 영장 판사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분이 계속 하시던 일도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굉장히 아동 청소년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양행을 공정하게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욕죄로 걸어버려 다들. 이런 분에 대한 저렇게 납득을 할 수가 없네 정말. 이런 평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버린다? 이거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쓰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 나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기사에 있더라도 이런 어떤 한 줄 요약처럼 된 부분에는 결국 부인이라는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처럼. 안철상 그 내정자께서는 그 앞에 적절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비서울대 출신의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 이렇게. 아니 누구 남편이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게 간단하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분이 민유석 판사가 2007년에 여성으로 처음 영장전담 판사 임명됐을 때도 이런 그렇죠. 보도가 아니 이게 원래 이분의 대표적인 이력은 최초의 여성 영장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돼. 그래서 좀 황당하다. 이런 거는 진짜 좀 조금만 신경 쓰면 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계속 이러고 있는가 좀 궁금할 지경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엿먹이려고 무시하려고? 아니,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왜 개인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야지 왜 누구의 부인 그러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업무 직무 연관성이 아무 상 없잖아요. 누구 남편 누구 부인 이런 그러니까 이력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으면은 관련된 이력을 써줘야지. 아무튼간에.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근데 사실 이번에 민유수 그 내정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실 그 어떤 여성 공직자 이런 공직자분들이 선임이 될 때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왔죠, 사실은. 맞습니다. 바로 이어받아서 제 스크랩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똑같은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약간 유명해져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게 이제 관훈클럽의 특성상 이제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에게 현안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걸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 어떤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거의 뭐 먹히지 않는 달변의 소유자시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어제 또 이낙연 총리의 촌철 살인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종의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웃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금 곤란한 질문 이런 걸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근데 기자가 이제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물어봤냐면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에 너무 이렇게 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강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너무 안 하고 과거 청산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미래 비전 그리고 기업의 활력
이런 부분에 너무 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기업하려고는 갑자기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 기자분은 어떤 그런 신문인지 대충 알 거예요. 리스트 갖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에서 이낙연 총리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색했네. 네. 정색 안 한다더니. 기자들이. 근데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약간 웃는 상이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웃었대요. 일동이 다 이렇게 좌중이 웃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기사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그 질문 오는 기자가 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할 말 없지 뭐. 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일종의 역공을 펼치면서 니네들이 그런 거 더 좋아하지 않니? 약간 이렇게 전국을 찌르면서 넘어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저희도 그 기사를 클릭할 때 그렇죠. 그런 것도 클릭하죠.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런 거 안 하죠. 총리께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책 보도를 그렇게 즐겨보지 어련히 하겠거니 그래서 뭐 이러면서. 하지만 좋은 지적이죠. 우리가 대선 때도 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는 어떤 비전과 공약을 봐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너무 없다고 저희도 늘 지적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런 점을 꼬집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신 차리고 정치보복 과거지향 이런 보도 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좀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크랩 중에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언론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논평이 나왔는데 조금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미래발전위의 캄캄한 미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원연도 관련된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그러니까 이호성 위원장이 있는 현재의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롭게 만든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위원회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10월 19일에 1차 전체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요, 이름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도대체 뭐 하는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제작과 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KBS, MBC 법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건 다 방송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방문진법이나 그리고 제작 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도 저희가 지금 내놓은 이용마법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는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해보겠다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안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안보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말 전문 기관이 내놓는 의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겠어요? 이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여기 전체 위원장은 고삼석 상임위원이 맡았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아무튼 15명을 뽑았어요.
이분들이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분과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 개선, 사장 선임 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 평가 체제 개선을 논의를 합니다. 2분과는 제작 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 규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민원연도 이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왜 냈나? 사실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까봐 제가 거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민원연에서 이제 비판했던 것은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 15인을 뽑는 과정에서 시청자 단체 그리고 언론단체, 특히 언론노조, 현업의 목소리가 현업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 위원회에. 그러니까 1분과 2분과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애초에 추천서 자체도 모든 시청자단체한테 평범하게 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추천서를 보내는 거예요. 단체들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민원연에는 뭐 추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는 아예 추천서를 안 보낸 곳도 있고 어떤 단체는 1분과 추천서만 1분과만 추천해 주세요. 어떤 단체는 2분과를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자신들에게. 근데 문제는 하던 안 하던 시청자 단체로는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1절 안 됐고요.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등에서 추천한 사람도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발표가 났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거는 안 된다. 이 구성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은 한마디로 이 주제를 계속 논의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이다. 특히 저는 민원연도 민원연이지만 언론노조 쪽이 그 배제된 것은 방송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연에서는 시청자 없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허구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국민 시청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막 이 자리가 엄청나게 무슨 큰 월급을 받고 그 15명이 된 사람이 무슨 특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의미 더 잘하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현장 방송인과 언론 시민단체의 참여가 전혀 배제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서 전면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방통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 위원회가 설치된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추가 구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추가 구성하라라고만 논평을 내놓고 지금까지 사실 좀 잊고 있었어요. 다른 사안으로 너무 바빠서. 근데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적절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40일이 지나도록 구성 완료조차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논의 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밀실 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방송 현업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서 현재 결론 노출을 잠시 늦추고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출범을 늦출 수 없어서 개문 발차를 했다. 그리고 추가 보완 계획을 밝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고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제작평선 종사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벌써 정말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지금 방송법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지금 논의가 어제도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방송법이 논의 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이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벌써 결론을 내는 수준까지 와야지만 국회에다가 이 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실 만드나 마나한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 그리고 빨리 구성을 좀 추가하고요. 빨리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방송법에 대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수기 기구조차도 이렇게 난항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미디어 스크랩은 끝.
베나베나 쇼. 제가 오늘 베나베나 쇼 준비한 주제는 바로 건설 노동자분들의 농성. 이었습니다. 이게 좀 사건이 어떤 식으로 회자가 됐느냐면 마포대교에서 이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길이 다 막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사안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건설노조라고 말씀드릴게요. 건설노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들이 왜 하필이면 이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의대회를 개최했느냐? 원래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로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파행됐어. 아, 누가 파행했죠? 자유한국당이 어그로를 끌어서 아예 그러니까 이 사안 안건이 논의도 못했어요. 네. 근데 논의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에 모였다가 그렇게 파행이 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게 행진을 시작하고 이제 저 일이 커진 거죠.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걸 그러니까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왜 요구하느냐?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 공제부금을 인상해라.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 쉽게 말하면 이 건설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10년 전 금액이라는 거예요. 아, 오래됐군요. 안 올랐어요.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 퇴직금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자. 조금 더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레미콘 조종사나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1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분들이 택배기사 이런 분들처럼 특수고용직이죠? 네.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개인 사업자 분류가 돼요. 네. 근데 단지 그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막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그냥 하청업체 직원이랑 똑같아요. 일하는 그냥 업무 지시 받고 일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 문제도 큽니다. 근데 네,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핵심은. 근데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 가지고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자유한국당이 안 해줬군요. 또 논의를 아예. 그러니까 뭐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 기재도 없이 그냥 논의 테이블 자체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이상하게 인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고공농성도 한 18일간 진행을 하셨는데요. 28일 날 내려오셨습니다. 광고탕에서 내려오셨는데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죠. 내려오자마자 또 체포가 됐죠. 광고탑에 올라가 있었는데 광고 나오는 걸 방해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막 발생을 하니까 7개 방송사가 일제히 보도를 냅니다. 웬일이래. 단 한 곳도 빠지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를 보도를 하다니. 네, 단 한 곳도 빠지지 않았고요. 단신도 없습니다. 이게 마포대교가 막히는 바람에 좀 화제가 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갈 건데요. 이날 요 보도를 톱보도로 낸 방송사까지 있습니다. 톱보도? 네, 잠깐만, 이거는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다. 한 곳이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다. 나쁘게 보도한 거야. TV조선! TV조선. 먼저 찔러야지. MBN. 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뭐지? 사실 이건 맞추기 어려운 건데요. 채널 A였습니다. 맞출 수 있었는데. 아니, 걔네 중에 한 명이에요. 어차피 걔네 중에 한 명. 운빨이죠. 동편 3사 중에 한 명인데 어차피. 야, 근데 그걸 톱보도는 얼마나 나쁘게 했을까? 그걸 톱으로 했으면. 네. 얘네는 톱보도로 하긴 했는데 더 나쁜 거는 사실 다른 곳이 또 있었어요. TV조선. 네, 다른 곳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내놓은 방송사들이 보도를 보면 제목에 키워드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키워드 중에 교통 불편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제목에 아예 넣었다고요? 네. 하나입니까? 너무 많다. 그냥 내가 말해줘야겠다. JTBC랑 SBS 빼고 다 넣었어요. 뭐야? 근데 이것도 퀴즈 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 퀴즈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교통 혼잡 그런 교통 불편 키워드를 넣은 방송사 중에서 딱 한 곳이 불법 집회라는 점 표현의 사용,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딱 한 곳. TV조선이지 뭐. 자, 뻔해요. 이건 뻔한 문제야. MBC TV조선. 요새 인력 없어. MBC입니다. 네. 왜 이런 것도 열심히 하냐? 인력도 없으면서.
이런 것만 열심히 해. 네, MBC 보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여의대로 불법 점거, 혼잡 극심. 되게 세다 제목이. 네, 강렬하죠. 그 봉우 씨가 지목했던 TV조선 제목은요. 마포대교 한때 점거, 퇴근길 대란. 요거 이 정도. 대란이래. 네. 전쟁 난 줄. 네, 이런 보도 제목들이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건설 노동자들이 화가 났는지 어떤 문제가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합니까 MBC TV조선이? 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집회가 농성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혼잡이 발생할 정도로 일이 커졌다. 네. 그럼 방송사들이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건 왜 나왔나? 그렇죠. 왜 저럴까? 이게 상식이에요. 쟤네 왜 저래요?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7개 방송사 중에서 단 한 방송사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요구라는 그 핵심 요구사항 있죠. 네. 요거를 보도안에 말을 안 해요. 아예? 네,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말을 안 한 거네. 없어요. 딱 한 곳이 있어요. MBC 하나 맞추자. 채널 A. MBC 채널 A. MBC. 얘네 보도 제목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 네. MBC는요 이날 그 보도 내내 계속 교통 혼잡, 불법 집회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들은 건설 노동자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마포대교까지 불법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왜곡이다. 근데 이 집회 명분은 분명하거든요. 국회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법 개정 요구한 거예요. 바꿔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핵심 요구사항인데 그 단어가 보도에 안 나와요. 임금 인상을 이것도 되게 나쁜 방식인데. 그 설명은요. 사실 모든 집회에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그런 것이고 되게 이기적인 집회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임금 인상을 갖다 붙여요. 늘. 임금 인상이 돼야 되면 임금 인상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느낌이 뭔가 이것만 보면 일부러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돈 더 받으려고 남들 불편 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TV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설노조가 법 개정을 요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퇴근 시간에 여의도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무슨 법인지 얘기 안 해주고 라고 앞에 설명을 하고요. 뒤에 뭐라고 또 추가를 하느냐면 노조원들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고궁농성장 근처로 이동해 미신고 야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핵심은 노조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촉구하는 고궁농성장 근처로 이동해서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해서 언급은 하지만 설명을 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리고 건설근로자법이 뭔지는 당연히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매체는 사실상 없다. 제가 보기엔 기자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법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건가요? 그냥 어디서 다른 기사에서 본 거 그냥.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썼던 집회 기사에 누가 집회하는지 날짜랑 집회 주체만 바꿔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노조원들이 광고탑에 가니까 거기 왜 갔나 하다 그냥 쓴 거지.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톱보도로 내놨던 채널 A 같은 케이스는요. 건설노조 이제 그 가장 나쁜 보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보도 말미에 건설노조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맞춰 시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는 여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행됐습니다. 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환노위 때문에 왔다는 건 설명한 거야. 근데 얘네 요구사항이 진짜 뭔지는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결국 다들 안 하고 있네. 결국 다들 안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방송사 7개 방송사 중에서 교통 혼잡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한, 그러니까 보도 안에서도 제목뿐만 아니라 보도 안에서도 교통 혼잡 이슈 자체를 언급을 안 한 방송사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맞춰봐. SBS 갑니다, 제가. SBS? 내가 가려고. 그럼 자동 JTBC. 자동 JTBC요. 이럴 때 뜬금없이 KBS 튀어나오면 되죠. 네, SBS. 그만. 보도국장 임명동이 한 회사는 달라요. 자, SBS는요, 보도 제목도 눈에 띕니다. 1년 퇴직금 80만 원, 광고탑에 올라간 이유. 야, 이게 완전히 다르네, 관점이. 보도의 그렇죠. 관점이 다르네. 보도는 집회보다는 광고탑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고요. 이 안에는요, 어떤 굴착기 기사 분의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던 2만여 명의 건설노조원들은 청와대로 가겠다며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해서 시민이 너무 힘들었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SBS가 괜찮은 보도를 내놨다. 차라리 뭐 JTBC나 다른 방송사보다 괜찮은 보도를 내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아까 KBS 얘기 튀어나오면 재밌겠다 하셨는데 KBS도 요 사안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보도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KBS는 전날에 이미 어떤 보도를 내놓느냐. 퇴직금 10년째 그대로 이유 있는 울분. 이미 전날에 보도를 냈다? 전날 이분들의 목소리를 꽉 담은 보도를 내놔요. 왜 저러지? 그리고 다만 다음날 농성 집회 보도를 할 때는 교통 혼잡을 좀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날 우리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KBS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JTBC보다 오히려 전 나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태세 전환.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방송사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사실 퀴즈는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이공활동가가 승리. MBC SBS. 다음 코너인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쟁쟁한 후보들이 오늘 셀럽들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종편 한번 먼저 들어보죠. 아니 우리가 기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기자 이름을. 맞아요. 근데 오늘 방송 뉴스에도 셀럽이 기다리고 있고 종편은 뭐 늘 셀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늘 셀럽이니까. 차명진 씨만 너무 거론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봐드리고 다른 셀럽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셀럽. 누굴까요? 이수희 씨입니다. 네? 이수희 씨. 이수희 씨. 잘 몰라요. 이수희 변호사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이번에. 옛날에 말했었나? 이수희 변호사 얼굴과 목소리 들으면 아십니다. 그래요? 이분 엄청 발언 센 분입니다. 오랜만에. 근데 아직도 나와요? 그렇게 옛날에 연극했던 분이? 엄청나요. MBN 아침엔 매일경제 11월 29일 어제 방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방송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네. 제가 주제도 좀 바꿔봤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냐면 이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냐면은 박근혜 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른바 걸석 재판이라 그래서 국선 변호인들만 이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함. 이거는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건데 제가 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박근혜, 피고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치인 박근혜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남아 있는 건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뭐 앞날에 대한 그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에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뭐 몇 년 낮게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걸석 재판으로 유죄가 났을 때 그 유죄의 그 정통성을 계속 그 선고의 그 정통성을 계속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거지 지금 뭐 몇 년 더 적고 많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여론이 또 어떻게 그 급변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계속 뭐 수용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왜요? 몰라요, 갑자기. 그럼 몇 년 좀 덜 살겠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몇 년 덜 사는 이런 문제로 걸석 재판을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이런 발언입니다. 야, 올해 들은 것 중에 제일 역대급 김칫국이다. 이상하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언이 나쁘고 뭐 정치인 박근혜의 앞날에 대해서 뭐 고민하면서 걸석 재판했을 거 이런 추측까지는 가능한데 갑자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사면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다. 벌써 사면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만하죠? 너무 행복회로 돌리는데? 대박이죠. 자, 또 한 분 있습니다.
전계환 매일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네. 네.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인데 오랜만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진짜 좀 새로운 얼굴들이네요. 디페이스도. 자, 이분이 MBN 뉴스와이드 11월 24일 방송에 나와서 최경환 의원이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 받았다. 이게 지금 증언이 나오면서 진술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소환 조사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역시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전직 국정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이 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자수를 쓰지 않습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경환 의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했네. 이미 했어요. 배달 사고 얘기했을 때부터. 했어. 네.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할 때는 여론전을 통해서 최경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 실패의 책임자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여론으로 몰아가면서 최경환 의원을 강제로 구인을 하거나 조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발언을 다 읽어드리니까 이게 지금 최경환 의원의 1억 원 수수에 대해서 나온 것은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 것은 전직 국정원장의 자수서밖에 없다. 이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증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1억이 가는데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1억 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본인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자꾸 소환을 거론하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이니 너는 범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고 소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에 휩쓸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도 웃긴데 여론에 의존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재밌죠? 얘기하기 싫다. 근데 종편을 우리가 이런 주제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종편이 아직도 이런 특히 박근혜 저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박근혜 재판이 사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없지 않나요? 박근혜 재판이 뭐 자기가 재판에 안 나오던 말던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데 왜 우리 종편은 별로 팔리지도 않는 이 장사를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하고 문제 발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주로 문제 발언이라고 나온 게 다 박근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이거는 뭐예요, 지금 도대체? 방송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방송에서? 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이 말들의 허접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국정원 실제로 제가 우리 인턴분들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 국정원과 군의 여론 조작, 국정원의 돈 상납, 그리고 박근혜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뭐 지시 이게 의혹, 주된 내용이라는 이거를 거죠. 엄청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지금 큰 이슈니까. 실제로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박근혜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 발언이 많이 지적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사실 정황과 증거가 많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뭐 관여했다.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버하는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워낙 다른 패널들이 이렇게 이런 극우 쪽 패널들을 비판을 엄청 하고 반박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 약간 심하게 일방적인 또는 보수적인 패널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발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뭐라고 해요?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빼박인 부분에서는 이분들도 인정을 해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최병묵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막 인정을 한대요. 잘못한 거 맞다고 막 그런 정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문제 발언은 보통 이건 이제 최경환 의원은 약간 열외의 문제고요. 다른 이슈잖아요. 물론 이것도 국정원이긴 한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관련해서는 문제 발언이 여전히 엄청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게 없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버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재판 관련 보도는요. 그러니까 종편 보도에서도 문제라고까지 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루에 30여 통의 편지를 보낸다. 그런 소식들을 소소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종편 보시는 분들이 원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원하고 그러니까 주 소비층의 니즈에 맞춘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계환 씨, 이수희 씨 오랜만에 보는 뉴페이스들로
재밌죠? 세진 않고 재밌어요. 이분들의 이 정신 세계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도 좀 번역가가 있으니까 좀 알아들을 만하네요. 이 종편 보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신문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하고 오늘 이 주제로 보고서를 쓰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미디어 속가보기 오늘 아침 속가보기에서 이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사설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도 개혁안을 내놨는데 두 가지가 특별히 좀 눈에 띕니다. 찬양 고무죄나 불고지죄 같은 국가보안법 내 이른바 독소 조항들에 관련해서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란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죠.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 사례를 보였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9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정치 관여 등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서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국내 보안 정보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으로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의하면. 이게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었던 거죠. 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법의 내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및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 범위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요 말도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북한이 후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제일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대박이다 이렇게. 진짜. 자유한국당 60년대인 줄.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김선동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예,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알겠죠.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썼겠지 뭐. 일단 한겨레는 역대 가장 진전된 개정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머릿 기사가 누가 한다는 대안도 없이 국정원 간첩 수사 손 뗀다. 이게 제목입니다. 간첩 수사 손 누가 한다는 대안도 없다. 국정원 간첩 수사 손 뗀다. 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거는 좀 오늘 보고서에서 자세히 하고요.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정말 걱정되나 봐. 간첩이 무지하게 걱정되나 봐. 이 제목의 사설에서요. 국정원 수십 년 역사에서 그늘도 많았지만 안보의 한 축을 맡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폭력 범죄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 그들이 핵까지 가지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한다라면서 매우 투덜거리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요. 어설픈 개혁이 대공 역량을 약화시키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미국 시스템 도입은 실정에 맞지 않다. CIA가 해외에 전념하는 것은 FBI라는 강력한 방첩 조직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FBI처럼 잘하든가. 뭐 왜 우리도 KCIA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러는지 아무튼 그 동아일보는 굉장히
걱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설을 거의 다 내놨어요.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에서요.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은 법 개정과 조직의 개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높은 자정 의지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바꾼다고 안기부가 국정원 됐다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 사설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공작, 정치, 체질도 함께 바꿔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을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문제제기하는 건 누가 이양받을지 모르겠다는 건데 국정원도 지금 당장 이것을 막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을 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트집 잡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이 굉장히 말빨이 딸리는 트집이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간첩 수사 손 뗀다 그랬는데 그 방첩 활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그 정보 수집의 그 범위를 국내를 없애고 해외와 북한 방첩은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다는데 어쩌면 그럼 그때까지 뭐 했어? 그래. 그래 이건 한대잖아 다른 데로. 아무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신문이 진짜 기사량이요. 국정원으로 쳤을 때 뭐 한 40개 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칵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으로. 네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찬찬히 모니터에서 그 보고서를 내면 아무래도 저 미디어 스크랩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나 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설프게라도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방송 시작할 건데요. 방송 스크랩. 원래 저는 MBC 김세희 기자, 셀럽 김세희 기자의 기사를 좀 다뤄볼까 했는데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깝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더 셀럽인 전원책인 거가 뭐야 이게? 어제 전원책이 오늘 이 사람 코너에서 민주노총을 다뤘거든요. 대박이군요. 요거를 좀 차라리 하겠다. 혹시 건설노조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성도 좀 있고 하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다. 기대된다. 자, 요 코너 전원책 앵커의 발언은 요 말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선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 이 말이 새 정부 들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떠돈다는 거야?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떠돈다. 뭐 유령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노총은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을 자임합니다. 지난 10월 24일엔 문 대통령이 마련한 노동계와의 만찬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민노총 욕을 쭉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건설노조가 이번에 파업하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3차례 내렸는데 듣지 않았다. 이 봐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봐라. 이거 만만하지 않다. 힘자랑을 한 거다. 이거는 그냥. 어이가 없네. 그런 거죠. 민주노총 소속의 어떤 건설노조기 때문에 민노총의 힘자랑의 일원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게 명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만한 조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자는 건설노조의 외침에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의경 부상자만 15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경찰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이 바람에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렸던 시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놀라운 건 여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국회가 추운 날씨에 모인 건설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 끝입니다. 정말 법 얘기는 또 하나도 안 한 거네 결국에. 내용이 뭔지 말 안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설명이 또 안 된 거네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경찰력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경찰을 좀 피해자로만 설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무기력하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니까 이번에는 욕을 해. 노조도 욕하지만 그 노조한테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경찰, 눈치 보는 경찰을 욕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처럼 사람 죽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랄까 전원책 앵커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지금 촛불의 심지 태우고 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뭐 한 열흘 있으면 잘리는데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우겠다. 아이 잘린다니요. 뭐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잘 가세요. 예. 네 이런 보도를 내놔서 오늘 저 후보 전원책 앵커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는 제가 볼 땐 유력합니다. 제가. 네 유력해요. 네. 박근혜 사면 최경환 배달 사고 요 정도는 오늘 수위가 다들 그리 높지 않아요.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 이거 재밌는데? 아니 배달 사고보다 저게 빵 터집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웃겨. 진짜 코미디인데? 나는 민노총이 요즘 제일 안 됐던데 동네 무기여서 너무 여기저기서 치고 욕먹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아 대박 그런 말도 했어요? 그건 아저씨 생각이지. 아, 정말. 아니 지금 전원책 씨가 지금 민주노총의 권리를 왜 무시하고 계신데? 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투표. 피디님. 저는 이수희 변호사 갑니다. 박근혜 사면이지. 박근혜 사면. 그러면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제가 살아남으려면 한 표라도 받으려면 저장이 걸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야? 그런 거야? 저장이 고르주차는. 저는 전원책이 이제 떠날 때가 돼가니 전원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참. 나 어떡해. 오늘 근데 그냥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아 진짜요? 왜요? 어떻게? 왜냐면 니네 둘 다 나쁘기 때문에 둘이 해. 아 진짜? 응. 가위바위보. 예! 자, 제가 특별히 전계환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예, 내일 신문 논설위원 전계환님 축하드립니다. 야, 한 표도 못 받은 사람이 결국 된 거야 지금. 예. 이게 뭐야? 투표 왜 해? 예, 간사 직권으로 축하드려요. 네, 최경환 배달 사고를 기원하시는 우리 전계환님 배달 사고 꼭 나시길 바랍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문헌년 대댓글. 자, 미령곰탱님께서 먼저 별명을 다시 붙여주셨는데 저에게 매실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매실판사 뭐죠? 나는 원하는 섹시함이 없어요. 내가 매실 파는 거를 알고서 이 사람이 이러나 보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실처럼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매실과 감을 많이 팝니다, 여러분. 철마다 팔기 때문에 이 매실과 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배나은 활동가는 여신이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불쾌하네요. 이런 표현 쓰지 말아주세요. 공봉선임 활동가는 스프링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일 PD는 오답창조. 오답창조. 레이니 치세님께서 이재용 미담 보도를 보니 이재용 재판에서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을 한 박근혜 지지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트러스트 노원님도 방송이 꽉 찬 느낌이었다고. 명지대에서의 강규현 극딜 발언. 네, 이거 이정희 PD님이 찾아가지고 넣어준 건데. 네. 전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다 재밌었다고. 네, 이재용 옥중 미담 빵빵 터졌다고 합니다. 네. 재밌긴 재밌었어요. 이재용. 미령곰탱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많이 해주셨다. 5,000원. 저희가 그리고 어저께 닭을 먹었습니다. 닭. 저희 회원 한 분께서 저희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고생하셨다면서 1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그동안 계속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미루다가 어제 마침 모든 활동가가 다 있어서 닭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댓글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내일 저는 광주에 가서 없습니다. 네, 광주 왜 가시는데요? 저는 광주 5.18 재단, 광주민주화운동재단에서 시민사회와 매년 뭐라고 해요? 연대 사업을 합니다. 협력 사업. 네, 협력 사업을 하는데 저희 민원연이 또 언론 모니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를 1년 동안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도 탈곡기에서도 한 2번 정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일 광주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일종의 컨퍼런스처럼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저는 내일 자리를 비우니 잘하십시오. 뭐야? 왜 그런 말투야?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